2009년 서울 차가운 도시의 불빛이 흐르는 창밖을 보며 박지원 34세 건축가은 낡은 편지 봉투를 손에 들고 있었다. 22년 만에 열리는 초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다시금 고개를 들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던 그 해, 그의 가장 친한 친구 4명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마치 연기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지원은 그날 아침 지독한 감기 몸살로 학교에 가지 못했다. 그 우연이 자신을 살렸지만 동시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죄책감이라는 감옥에 가두었다.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함께하자고 외치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고 그는 차마 거절할 수 없었던 그날의 약속을 떠올리며 괴로워했다. 그 시절 그들은 세상의 전부였다. 지원을 포함한 5명의 소년들은 낡은 골목길을 누비며 자신들만의 왕국을 만들었다. 리더 격이었던 영민, 언제나 웃음을 잃지 않던 재하, 책을 좋아하던 성진, 그리고 말수는 적었지만 마음이 깊었던 민준. 그들은 매일같이 낡은 공터에 모여 미래를 그렸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될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지원에게 그 기억은 따뜻한 햇살과도 같았지만 동시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그의 마음을 베었다. 그날 아침 아픈 몸을 이끌고 창밖을 내다봤을 때 4명의 친구들이 손을 흔들며 그를 불렀던 마지막 모습이 뇌리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초대장을 내려놓은 지원은 서재에 보관해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5 소년이 어깨동무를 하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은 영원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시간은 그들의 순수했던 우정을 잔인하게 멈춰버렸다. 12년이라는 세월 동안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거리를 헤매다 지쳐갔고 사건은 세간의 관심 속에서 서서히 잊혔다. 미제 사건 파일 속에 갇혀버린 친구들의 이름은 지원의 마음속에서만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는 동창회에 가야 할지 망설였다. 그곳에 가면 행복했던 기억과 함께 끔찍했던 그날의 고통을 다시 마주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국 지원은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자신을 올가매던 죄책감의 실체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에게 친구들의 실종은 단순한 미스터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를 뒤흔든 거대한 균열이었고 그 균열을 메우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다. 동창회 장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원은 12년 전 그날의 기억을 퍼즐처럼 맞추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마지막 조각은 보이지 않았고 그 조각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희미하기만 했다. 이 이야기는 한 소년이 겪은 깊은 상실과 죄책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지원의 입장이었다면 12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에 참석할 용기가 있었을까요? 현재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여 지원과 함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세요.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끌벅적했다. 12년 만에 만난 얼굴들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어린 시절의 모습이 남아 있었다. 지원은 낯설면서도 익숙한 분위기 속에서 어색하게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지만 아무도 그 사건에 대해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모두가 암묵적으로 그 이야기를 피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 무언의 침묵 속에서 지원은 더 큰 외로움을 느꼈다. 모두가 시간을 앞으로 흐르게 두는 동안 자신만이 1997년의 그날에 멈춰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친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그날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때 어린 시절 친구였던 이서연이 그에게 다가왔다. 서연은 실종된 영민을 남몰래 좋아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지원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지원은 모두가 자신과 같은 아픔을 다른 방식으로 겪고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모두가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그 기억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특정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헤어져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는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다. 지원은 술잔을 기울이며 사람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 한쪽에서 조용히 앉아있는 김민수를 발견했다. 민수는 어린 시절 소심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다. 현재는 존경받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어 있었다. 지원이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자 민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원이 무심코 그날 마지막으로 애들 본 게 어디였지? 라고 묻는 순간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학교 앞이었잖아.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며 말을 얼버무렸다. 그의 과민한 반응은 지원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의 불씨를 지폈다. 그날의 진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동창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지원의 머릿속은 김민수의 불안한 눈빛으로 가득 찼다. 단순한 과민 반응으로 치부하기에는 그의 공포가 너무나도 선명했다. 그날 밤 지원은 12년 동안 애써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그는 이서연에게 연락했다. 카페에서 만난 서연은 과거를 파헤치려는 지원을 만류했다. 지원아, 그냥 묻어둬. 다시 꺼내봤자 우리만 더 아플 뿐이야. 하지만 지원은 단호했다. 그는 민수의 이상한 반응과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똑같은 진술만 반복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에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지원은 가장 먼저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로 향했다. 12년의 세월은 동네의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낡은 골목길은 세련된 상점들로 채워졌고 그들의 비밀 아지트였던 공터는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이 되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지원은 변해버린 풍경 속에서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 모든 것이 변했지만 그의 시간만은 1997년에 멈춰 있었다. 그는 이곳 어딘가에 친구들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주변을 몇 시간이고 서성였다. 그저 막연한 희망이었지만 무엇이라도 해야만 했다. 수소문 끝에 지원은 12년 전 사건을 담당했던 최 형사를 찾아냈다. 은퇴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던 그는 지원의 방문을 반기지 않았다. 이미 끝난 사건이야 젊은이. 나도 잊고 싶은 기억이라고. 최 형사는 손사래를 쳤지만 그의 지친 눈빛 속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지원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느낀 의문점들을 털어놓았다. 그의 집요한 설득에 최 형사는 마지못해 먼지 쌓인 사건 파일 사본을 창고에서 꺼내주었다. 이걸 본다고 달라지는 건 없을 거야. 이에 그의 말과 달리 낡은 서류 뭉치는 진실을 향한 첫 번째 문이 되어주었다. 지원은 밤을 새워가며 사건 파일을 파고들었다. 수사 기록, 실종 전단, 그리고 당시 아이들의 진술서까지. 그는 아이들의 진술서에서 미묘한 위화감을 발견했다. 모두가 똑같이 학교 앞에서 헤어져 각자 집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 완벽하게 일치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느껴졌다. 어린아이들의 기억이라고 하기에는 사소한 불일치조차 없었다. 지원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아이들은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혹은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기 위해 입을 맞춘 것이 분명했다. 그 작은 거짓말이 12년 동안 거대한 진실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며칠 동안 지원은 동창회 명단을 보며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대부분은 그의 전화를 귀찮아하거나 12년 전 일을 왜 다시 꺼내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고 기억은 희미했다. 모두가 입을 모아 경찰에게 말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지원은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모두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더욱 고립되었지만 동시에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이 침묵의 카르텔 중심에 김민수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결국 지원은 민수가 교사로 재직 중인 초등학교로 직접 찾아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평화로운 학교의 풍경은 그가 파헤치려는 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수업을 마치고 나온 민수는 지원을 보고 경악했다.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지원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수야, 우리 솔직해지자. 그날 학교 앞에서 헤어진 거 아니잖아. 너 무언가 알고 있지? 지원의 추궁에 민수는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다.
그는 지원이 망상에 빠져 모두를 괴롭히고 있다며 거칠게 소리쳤다. 그의 격한 반응은 오히려 지원에게 그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민수는 지원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며 그를 비난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날 아파서 아무것도 몰랐던 주제에 우리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그의 외침은 분노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는 12년간 억눌러온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민수는 지원에게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며 만약 한 번만 더 자신이나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의 협박은 지원을 막지 못했다. 오히려 그날 아이들이 무서워했다는 민수의 실언은 지원의 머릿속에 새로운 질문을 던졌다. 그들은 과연 무엇을 그토록 무서워했던 것일까?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을까? 그날 밤, 지원은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민수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서연은 문득 실종된 영민이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우주선 모양의 열쇠고리를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아이들의 소지품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었다. 그 열쇠고리, 영민이는 목숨처럼 아꼈어. 만약 길을 잃었다 해도 그걸 떨어뜨렸을 리가 없어. 서연의 말은 지원에게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다. 아이들은 단순히 길을 잃거나 유괴된 것이 아닐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늘 가던 익숙한 장소에서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사건 파일을 다시 뒤지던 지원은 구석에 작게 기록된 한 줄의 메모를 발견했다. 당시 아이들이 살던 동네의 한 할머니가 아이들 서너 명이 집 방향이 아닌 공사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치매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그녀의 증언은 신빙성 없는 것으로 기각되었다. 지원은 이 메모에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는 서연과 함께 수소문하여 할머니가 머물고 있는 요양원을 찾아냈다. 할머니의 기억은 군데군데 끊겨 있었지만 그날의 특정 장면만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날 비가 오려고 그랬나 하늘이 꾸물꾸물했지. 꼬마들이었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어. 그러자 다른 아이가 등을 토닥이면서 괜찮아, 괜찮아 하며 달래더라고. 그리고는 저쪽, 그때 한창 건물 짓던 공사장 쪽으로 걸어갔어. 할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울고 있던 아이, 그리고 그를 달래던 다른 아이, 그리고 그들이 향한 곳은 집이 아닌 위험한 공사장이었다. 지원은 그 달래던 아이가 어쩌면 김민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창백해진 얼굴로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콘크리트 성, 애들이 그 공사장을 그렇게 불렀어. 어른들 몰래 드나들던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였어. 그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비밀 아지트인 공사장으로 향했던 것이다. 그리고 학교 앞에서 헤어졌다는 진술은 위험한 곳에 간 사실을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아이들의 작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4명의 친구들이 사라지면서 그 사소한 거짓말은 진실을 덮는 거대한 장막이 되어버렸다. 지원은 이제 아이들이 공사장에서 사라졌다는 것을 확신했다. 하지만 왜 다른 아이들은 그 사실을 12년 동안이나 숨겨왔을까? 단순한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무언가를 목격했기 때문일까? 지원은 다시 민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에는 추측이 아닌 증거와 증언을 가지고 그를 마주해야 했다. 그는 최 형사에게 연락해 할머니의 증언과 아이들의 비밀 아지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은퇴한 형사의 잠자던 수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다. 최 형사는 지원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 옛 동료에게 부탁해 1997년 당시의 건축 허가 기록을 조회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공사장은 여러 차례 안전규정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신고되지 않은 작은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대기업의 프로젝트였기에 그 사실은 조용히 묻혔다. 최 형사는 이 사실을 지원에게 알려주며 무언가 거대한 힘이 진실을 덮었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조심해 젊은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닐지도 몰라. 그의 경고는 지원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를 올려놓았다. 한편 지원이 자신을 계속 파고들자 민수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무언가 깊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눈치채고 그를 걱정했지만 민수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다. 12년 동안 쌓아 올린 그의 평화로운 일상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지원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자신의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목을 조여왔다. 결정적인 증거는 서연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친정집 창고를 정리하다가 우연히 1997년에 쓰던 낡은 일기장을 발견했다. 먼지를 털어내고 일기장을 넘기던 그녀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아이들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의 일기였다. 내일 영민이가 콘크리트 성에서 찾은 보물을 보여준다고 했다. 엄청나게 큰 비밀이라고 했는데 너무 기대된다. 이 문장은 아이들이 다음 날 공사장에 갈 계획을 미리 세웠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이 사실을 지원에게 알렸다. 지원은 이제 모든 조각을 손에 쥐었다. 아이들은 약속을 하고 공사장에 갔다. 그곳에서는 안전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날의 진실에 대해 12년간 침묵했다. 지원은 이 모든 사실을 엮으며 하나의 끔찍한 결론에 도달했다. 그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그는 더 이상 친구들의 실종을 슬퍼하는 피해자가 아니었다. 끔찍한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하는 잔인한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그는 이 무거운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정해져 있었다. 그는 민수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민수야, 나 이제 거의 다 알 것 같아. 네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우리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에서 만나서 이야기하자. 이제 그만 끝내야지. 그는 민수가 거절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아는 사람과 그 진실을 숨기려는 사람 사이의 마지막 대결이었다. 지원은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삼키는 소리를 들었다. 긴 침묵 끝에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약속 장소를 되물었다. 지원은 약속 장소인 옛 공사터에 세워진 화려한 오피스 빌딩 로비에 먼저 도착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2009년 서울의 분주한 풍경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의 눈에는 이 현대적인 건물이 12년 전 4명의 친구들을 삼켜버린 거대한 콘크리트 무덤으로 보였다. 그는 곧 이곳에서 마주할 진실의 무게에 가슴이 짓눌리는 것을 느꼈다. 잠시 후 약속 장소의 모습을 드러낸 민수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히는 순간 12년의 시간이 멈추고 세상은 오직 두 사람만 남은 듯 고요해졌다. 지원은 민수를 이끌고 건물의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삭막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은 12년 전의 공사장을 떠올리게 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수야? 지원의 질문에 민수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가득 차 흔들리고 있었다. 지원은 그의 어깨를 잡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말해줘. 그날 4명의 친구들은 어디로 사라진 게 아니었어. 그렇지?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었어. 우리 모두가 외면했던 바로 이 장소에. 지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차가운 계단에 울려 퍼졌다. 민수의 방어벽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12년간 그를 짓눌러온 거대한 공포와 죄책감이 터져 나온 것에 가까웠다.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어. 민수는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지원은 말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곧 12년 동안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그날의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참이었다. 그 진실은 남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었다. 진실의 문턱까지 온 지원과 무너져 내리는 민수. 여러분은 이 순간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한 아이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비밀의 무게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분들이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지원은 주저앉은 민수 옆에 조용히 쪼그려 앉았다. 분노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다. 눈앞의 남자는 존경받는 교사가 아니라
12년 전 그날에 갇혀버린 겁에 질린 어린아이일 뿐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처음부터 말해줘. 아무것도 숨기지 말고. 지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그는 민수가 마지막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해주기를 바랐다. 그것만이 죽은 친구들과 남겨진 사람들, 그리고 민수 자신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제 그 끔찍했던 1997년의 마지막 날을 마주할 시간이었다. 민수는 한참을 흐느끼다 마침내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그의 고백은 12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비가 내릴 듯 흐렸던 그날 오후의 공사장으로 모두를 데려갔다. 그의 이야기는 지원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비극적이고 훨씬 더 슬픈 진실을 담고 있었다. 그곳에 괴물은 없었다. 오직 감당할 수 없는 사고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어린 아이들만이 있었을 뿐이다. 지원은 이제 그 진실을 감당해야 했다. 그것이 살아남은 자의 숙명이었다. 그날 우리 다섯이서 만나기로 했었어. 너만 빼고. 민수의 목소리는 12년 전 소년의 목소리처럼 가늘게 떨렸다. 그의 고백은 잿빛 콘크리트 계단을 1997년에 비 내리는 오후로 바꾸어 놓았다. 그날 4명의 소년들은 영민이가 발견했다는 보물을 보기 위해 어른들 몰래 공사장으로 숨어들었다. 그들에게 위험한 공사장은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신나는 놀이터일 뿐이었다. 쇠파이프를 정글짐 삼아 오르고 시멘트 포대를 뛰어넘으며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민수는 당시를 회상하며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진 듯 완벽하게 행복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웃음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영민이가 말한 보물은 공사장 깊숙한 곳에 있는 아직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지 않은 거대한 지하 구조물이었다. 아이들은 그곳을 지하 왕국이라 부르며 환호했다. 영민이가 먼저 용감하게 사다리를 타고 내려갔고 재하, 성진, 민준이 그 뒤를 따랐다. 겁이 많았던 민수만이 유일하게 망설이며 위쪽에 남아 있었다. 아래에서 친구들은 신이 나서 민수를 불렀다. 민수야, 무서워? 여긴 진짜 멋있어. 그들의 목소리가 동굴처럼 울려 퍼졌다. 민수는 내려가려던 찰나 발밑에서 땅이 미세하게 울리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쿠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아이들이 있던 지하 구조물 위쪽의 흙더미와 철근 콘크리트 잔해가 무너져 내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은 단 몇 초 만에 끝났다. 거대한 먼지 구름이 걷히자 아이들이 있던 지하 왕국의 입구는 거대한 무덤처럼 흙과 잔해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민수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미친 듯이 친구들의 이름을 불렀다. 영민아, 재하야. 하지만 그의 외침에 돌아오는 것은 섬뜩한 침묵뿐이었다. 그는 맨손으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쳤지만 어린아이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극심한 공포가 민수의 온몸을 지배했다. 친구들이 저 아래에 갇혀있다는 끔찍한 현실과 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자신이 범인으로 몰릴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그의 머릿속을 뒤섞었다. 네가 같이 가자고 졸랐잖아. 너 때문에 애들이 죽었어 라는 환청이 그의 귓가를 맴돌았다. 그는 숨이 막힐 듯한 공포 속에서 단 하나의 생각만을 했다. 도망쳐야 해.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 순간 친구들을 구해야 한다는 이성적인 생각은 마비되었고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원초적인 본능만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결국 민수는 울면서 공사장을 뛰쳐나왔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친구들의 마지막 목소리를, 자신을 부르던 그들의 환한 얼굴을 필사적으로 지우려 애썼다. 공사장을 벗어나 동네 어귀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다른 반 친구들과 마주쳤다. 아이들이 영민이네 못 봤어 라고 묻는 순간 민수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내뱉었다. 아니, 아까 학교 앞에서 헤어졌는데. 그 한마디는 걷잡을 수 없는 파장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아이들도 공사장에 갔던 사실을 들킬까봐 두려워 민수의 거짓말에 동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학교 앞에서 헤어졌다는 거짓된 진실이 만들어졌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모두가 똑같은 거짓말을 반복했다. 사소한 두려움에서 시작된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4명의 아이들을 실종자로 만들었고 진실을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렸다. 민수는 그날 이후 매일 밤 흙더미에 갇힌 친구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악몽을 꾸었다.
그는 친구들을 죽인 것은 붕괴 사고가 아니라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던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12년을 지옥 속에서 살았다. 민수의 고백이 끝나자 비상계단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처럼 허탈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지원은 차오르는 슬픔의 주먹을 꽉 쥐었다. 그가 12년 동안 찾아 헤맨 진실은 끔찍한 유괴범이나 살인마의 소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순간의 사고와 그 사고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렸던 하나이의 공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비극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할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대신 들어찼다. 그의 친구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어둠 속에서 죽어갔을 것이다. 지원은 민수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길에는 어떠한 원망도 담겨 있지 않았다. 오히려 12년 동안 홀로 끔찍한 비밀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던 또 다른 희생자에 대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제 다 끝났어, 민수야. 지원은 나지막이 말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 4명의 친구들은 돌아올 수 없었고 남겨진 사람들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1997년의 비극은 12년이 지난 오늘 비로소 진짜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하지만 그 마침표는 너무나도 아프고 시렸다. 지원은 민수의 어깨를 토닥여준 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최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은 듯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형사님, 아이들 찾았습니다. 그 한마디에 12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려한 오피스 빌딩 앞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울리며 도착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민수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조용히 경찰의 손에 이끌려 차에 올라탔다. 12년 전 공포에 질려 도망쳤던 어린 소녀는 마침내 멈춰 섰다. 그의 길고 길었던 도주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최 형사의 지휘 아래 빌딩 지하 주차장 바닥에 대한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다. 굴착기가 차가운 콘크리트를 부수는 소리가 밤새도록 울려 퍼졌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실종된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눈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굴착기의 삽 끝에 낡은 천 조각이 걸려 나왔을 때 현장에 있던 모두가 숨을 죽였다. 흙 속에서 12년 동안 잠들어 있던 아이들의 유해가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부모님들의 오열이 밤하늘을 갈랐다. 영민이의 손목뼈 근처에서는 녹슨 우주선 모양 열쇠고리가 함께 발견되었다. 12년 만에 열린 4명의 장례식은 눈물바다가 되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지원과 서연은 늙고 지쳐버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장례식장 한쪽에는 침묵의 동조자였던 다른 동창들의 모습도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함께 깊은 죄책감이 새겨져 있었다. 승리감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뒤늦게 제자리를 찾은 거대한 비극의 무게만이 장례식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12년 전 그날 아이들은 4명이 아니라 더 많이 죽었을지도 모른다. 육신이 죽은 아이들과 영혼의 일부가 죽어버린 아이들로 나뉘었을 뿐이었다. 김민수는 과실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세상은 그가 악마인지 아니면 또 다른 희생양인지에 대해 갑론을 박을 벌였다. 법정에서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그에게 법의 심판은 오히려 12년간 자신을 가두었던 죄책감이라는 감옥으로부터의 해방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 어떤 처벌도 어둠 속에서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며 죽어갔을 아이들의 고통과 남겨진 이들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지원은 나란히 안치된 4친구의 묘를 찾았다. 그는 각 묘비 앞에 국화꽃 한 송이씩을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남은 한 송이를 그 중앙에 놓았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꽃이었다. 그는 더 이상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대신 기억하는 자의 책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미안하다. 너무 오래 걸려서 정말 미안하다. 그의 나지막한 속삭임이 바람을 타고 흩어졌다. 마침내 친구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희미한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지원 CB 묘지를 떠나 언덕에 서서 서울의 정영을 내려다보았다.
거대한 도시는 12년 전과 마찬가지로 무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아이들이 웃고 뛰놀고 비밀을 만들고 있을 것이다. 그는 잃어버린 친구들을 통해 너무나 아픈 진실을 배웠다. 때로는 진실이 모든 것을 구원하지 못하며 어떤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를 마주해야만 한다. 한 소년이 짊어졌던 비밀의 무게는 우리 모두에게 기억과 진실, 그리고 용서의 의미에 대해 깊고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다.